매년 이맘때쯤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맨날 위기다 하더니 이번에 정말로 셧다운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윤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할 때쯤이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결국 통과를 하지 못하고 셧다운을 했습니다. 매년 무슨 데자뷰처럼 등장하는 연방정부 셧다운. 그래서인지 블룸버그에서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And so it begins again. 또 시작이다.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개념이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해결은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통과가 되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새해 예산은 10월 1일 시작을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을 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하지만 어떤 출발선을 정해준다? 이런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대통령의 예산안을 받으면 의회에서는 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이 결의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연방정부의 연간 지출의 총액 한도, 그리고 12개 분야별 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요새는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싸우고 그래서 생략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생략할 수 없는 데드라인이 있죠. 바로 9월 30일입니다. 버젯 레졸루션이 정한 지출 한도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의 세출위원회가 12개 분야별로 세출 법안을 마련을 하고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어떤 품목에 얼마만큼의 지출을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위로 올라가고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책상으로 가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계 연도에 연방 예산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9월 30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1977년 이후 새로운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된 경우가 딱 4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12개의 세출 법안을 모두 다 다루지 못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나오는 게 임시 예산안 혹은 이거를 막판에 가서 옴니버스 법안으로 처리를 하곤 합니다. 임시 예산안은 일종의 땜빵 예산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데드라인까지 맞추질 못하게 되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지난 회계연도 예산 수준으로 집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가면은 이걸 따로따로 다 통과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묶어서 혹은 몇 개씩만 묶어서 통과를 시키는 방식을 옴니버스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시 예산안마저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 셧다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 국회의원들도 맨날 예산안 처리를 넘기거든요. 데드라인을 맞춘 적이 제 기억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셧다운이 없고 왜 미국은 셧다운을 하는가? 법률적인 기반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택하고 있고요. 헌법 54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1870년에 제정이 된 법이 하나 있는데요. 자금 부족 방지법입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없이는 정부가 어떤 지출도 어떤 채무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미국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돈 쓰는 것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19세기 중반까지 미국 행정부가 의회가 이렇게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 해준 예산을 좀 막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을 하고 나서 돈을 그냥 막 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국경 지역에다가 뭐를 지어놨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아니 지금 예산에서 집행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관둬요. 관도 우리 그냥 국경 안 지킬게요. 이런 식으로 배짜라를 시전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의회가 참지 못하고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1870년의 자금 부족 방지법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더 법이 강력해지고 처벌까지 집어넣는 그런 강한 조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부가 완전히 기능을 멈춘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약간은 관행처럼, 그리고 행정부가 하는 일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 업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뭐 쓰고 뭐 다음 예산에서 갚겠지 뭐 이런 식으로 봐주고 넘어갔었는데요. 지금과 같이 굉장히 강경한 셧다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1980년 그리고 1981년 지미 카터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벤자민 시빌레티 법무부 장관이 법률 의견서를 냅니다. 좀 더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하겠다고요.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의회 승인 없이는 그 이상의 예산을 정부가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필수 업무를 굉장히 좁고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이죠. 아니 이게 행정부에서 할 일인가? 오히려 자기들한테 자충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실 카터 행정부는 같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의회와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못한다거나 이랬을 때 행정부보다 의회가 조금 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1980년에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었죠. 그 당시 카터 행정부가 굉장히 청렴하고 또 개혁적인 이미지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법률 의견서를 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냐? 돈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연방정부의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은 의무 지출, 그리고 재량 지출, 그리고 이자 지출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의무 지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방정부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량 지출 중에서 비필수 업무에 대해서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이죠. 뭐 특히 국립공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그대로 열리기는 하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관광을 가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오랫동안 정부 셧다운이 지속이 되었던 경우는 언제였는가?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였습니다. 그때의 쟁점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57억 달러를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이번 셧다운의 쟁점은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이슈입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IRA를 통과를 시키면서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을 대폭 확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3년 한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끝나게 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공화당 측에서는 한정기간 세일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끝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카이저 가족재단에서 이것을 계산한 바에 따르면 총체적으로 연평균 888달러에서 내년부터는 1904달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1000달러가 넘게 더 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왜 3년만 유효하게 해? 뭐 계속하게 하든지 뭐 이랬으면 됐을걸. 사실 여기에는 민주당의 꼼수가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지출이라든지 또 세금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통과를 시킬 때 이것이 향후 10년 동안 들어갈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걸 10년치를 계산하면은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10년치의 비용을 어떻게 메우고 보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약 3년으로만 딱 유효기간을 뒀던 겁니다. 자,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서로 간에 네가 잘못했다라고 내탓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2025년 11월 21일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상원에서 이거를 반대를 해서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셧다운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왜 상원에서는 통과를 못했을까? 상원에는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클로처 법안입니다. 미국의 상원에는 필리버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것을 클로처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 상원의원의 5분의 3, 즉 60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상원의 경우는 공화당이 53석,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당의 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좀 주목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요. 뭐 뉴햄셔주라든지 미시건주, 일리노이주, 하와이 뭐 이런 주의 상원 의원들이 혹시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공화당 측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중에서는 나는 어차피 이제 정계 은퇴를 곧 할 거기 때문에 내년 중간선거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내 소신대로 하련다라는 민주당 의원들도 조금 있고요. 아니면은 공화당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민주당 의견만 밀어붙이면은 다음 중간선거에서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아마도 조지아주의 오소프 의원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계속될수록 사실은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이 상황을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연방정부 셧다운 얼마나 오래 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근데 내일 끝나면 어떡하지?